네,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박수범의 특급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자, 종류와 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가 또한 좀 최근에 많이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약간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과연 2차 전지가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크게 나눠서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반응용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영상물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반환류 배터리에 대한 장단점을 보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쪽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연 2차 전지가 뭘 의미하고 2차 전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한다면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 배터리를 1차라고 하고,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2차 전지라는 표현을 쓰죠. 자, 2차 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자, 그리고 3차가 있어요. 3차 전지라고 하죠. 3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와 같은 배터리를 수소를 주입을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차 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건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쪽은 대충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추세적인 움직임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개발이 안 되었고,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ATL, 중국의 CATL이 이번에 시제품이 나오기도 했었죠. 중국 쪽에 보게 되면 CATL에서 만든 배터리가 7월 달에 선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이미지를 잠깐 좀 보게 되면 CATL에서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보면 CATL에서 이번 7월 달에 선보였던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트륨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부피적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작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됩니다. 이 변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부풀기도 하고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도 좀 쓰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변이가 있다 보니까, 부피의 변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위험성도 동반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부피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자, 그렇다면 부피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일단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충전과 방전 횟수를 보게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전고체 배터리랑 비슷한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수명이 2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에 비해서 충방전을 하게 되면 거의 10배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거의 2, 3년 정도 되면 2, 3년 정도 쓰다 보면 정도 되면 거의 좀 뭐라 해야 되나 충전이 좀 잘 안 되죠. 안 되고 방전이 잘 된다. 방전이 잘 된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충방전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교체를 많이들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충방전 쪽으로 해서는 반환용 배터리가 최고 좋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좀 높습니다. 음극과 양극할 물질이 만나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리막이 찢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이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많이 화재가 많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런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은 없죠. 고체다 보니까 전해질 그 중간 전해질 자체가 고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극할 물질과 양극할 물질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폭발할 위험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상당히 또 낮습니다. 아무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얘네들의 폭발 위험이 리튬 이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LFP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좀 그래도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환중 배터리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중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이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전혀 만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반환중 배터리는 절대적으로 폭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강점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ESS 쪽으로 지금 반환중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반환중을 이용한 ESS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현재 일본 쪽이 2015년부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반환중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용화되어서 실제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게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차량이 좀 뭐 400km 가냐 500km 가냐 뭐 600km 가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는 뭐 1로 보자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km 갈 수 있다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적용하게 되면 거의 한 300km? 300km 정도 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환중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튬 이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보다 1.5배 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 정도 더 에너지를 더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환중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최근에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액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사용은 하죠. 사용하고 전고체 배터리는 사용 안 하고, 그리고 발열 관리 부분에서 중간중간 하지만 반환중 배터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발열 관리라고 딱히 할 필요도 없죠. 반환중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사용처를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뭐 모바일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는 마찬가지고,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도 전기차는 ESS 쪽이죠. 그리고 ESS 쪽으로 해서 반환중 배터리 같은 게 대형 시설 쪽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그런 친환경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를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이 SS 쪽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해서 바나듐 배터리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좀 선도적인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2018년?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2018, 2019년? 뭐 우리나라도 좀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원자재 가격, 요즘 뭐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리튬 이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트륨 같은 건 뭡니까? 바로 소금이라 볼 수 있죠. 나트륨 하면 이제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 속에도 묻혀 있고 바다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리튬이라든지 그게 들어가는 뭐 코발트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쪽에 아무래도 좀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원자재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고자 나트륨, 뭐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는 나트륨을 이용해서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나듐은 뭐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대전이나 충북 쪽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현재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고, 우리나라 보면 그동안 바나듐 소재를 연간 대략 한 8,000톤 정도 씁니다. 8,000톤 정도 쓰는데, 그게 거의 다 이제 철강 쪽에 쓰이죠. 철강 쪽에 첨가물로 쓰이는데, 이 바나듐이 철이랑 만나게 되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강철이 되다 보니까 바나듐을 지금까지는 철을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쓰여졌다면, 이제는 바나듐을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리튬 이온이란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이온이란 바나듐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수혜주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특히나 자회사 LG 엔솔 쪽이죠. 그리고 LG전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모듈이나 팩을 만드는 회사는 LG전자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GM 쪽에서 볼트의 리콜 사태가 벌어졌을 때 LG전자, LG 엔솔이 같이 그걸 갖다가 이제 충당금을 같이 냈죠. 같이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LG전자가 좀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충당금이 좀 크게 발생하면서.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온이죠. 물적 분할한 SK온 쪽이 지금 현재 셀 모듈 팩을 생산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2차 전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자면 우리가 CIS랑 한농화성을 볼 수가 있는데, CIS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LG엔솔과 한국화학연구소 이 세 군데가 손잡고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여기도 좀 나와 있는데, 자, 2018년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전지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전기분해해서 양극재로 활용하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이렇듯이 이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튬보다 매장량이 풍부해서 추출 방법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양극재와 분리막, 음극재, 전해액 등 모두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양극재로 나트륨을 사용한다는 거고, 음극재로 하드카본, 그리고 구리 화합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화 화합물, 황산철 나트륨이라고 하죠. 자, 이게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소재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CA라는 세라는 곳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CATL에서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으로 올해 7월 달에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나트륨 배터리의 수혜주는 백광산업과 태경 BK가 있어요. 두 회사가 있다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나트륨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회사를 찾는다면 나트륨을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차트의 흐름도 한번 보게 되면 백광 소재, 백광 산업이죠. 백광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아있죠. 살아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좀 보게 되면 지금 태경 BK죠. 태경 BK도 한번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경 BK도 좀 보게 되면 태경 BK. 자,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전혀 지금 현재 하락 추세도 아니고 하방 경직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 모양이니까요. 뭐 현재 흐름도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환준 배터리는 지금 현재 뭐 수혜주가 반환준 배터리 같은 게 수혜주가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 같은 게 이제 자회사가 반환준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해서 반환준 배터리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EG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남동생이죠. 자, 그분이 지금 현재 EG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아무튼 EG가 지금 현재 그런 관련 회사로서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반환준 추출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 그린 홀딩스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환준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유니온도 오늘 좀 움직였죠. 물론 오늘 움직임은 반환준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반환준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죠. 오늘 반환준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고, 오늘 뭐 크게 움직였던 이제 티플렉스 때문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티플렉스가 크게 오늘 좀 움직이다 보니까 유니온이 좀 움직였던 흐름들이었어요. 유니온이 좀 움직였던 흐름이었고, 아직까지는 반환준 배터리를 통해서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임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반환준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스탠다드 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상용화를 하긴 했었어요. ESS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었지만 비상장 회사이긴 한데, 아직까지 반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개발 쪽에 상당히 좀 눈을 좀 상대 쪽 개발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모습들이 부각되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3% 오르면서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지라는 회사 또한 지금 이제 뭐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좋은 움직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 외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바나듐을 소위 얘기해서 바나듐을 채취해서 바나듐 소재만 쏙 빼낼 수 있는 설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KC 코트레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고, 뭐 KC 그린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KC 코트레일의 또 지주사로서 친환경적인 부분들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 아무튼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 지질공사와 함께 대전과 충북 쪽에 바나듐이 묻혀 있다라는 걸 같이 확인했었죠. 한국지질공사와 롯데케미칼이 같이 조인을 해서 국내에 얼마만큼의 바나듐 배터리가 묻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개척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바나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현재는 관련 수혜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롯데케미칼 같은 큰 회사다 보니까 뭐 그것만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일단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양극화 물질 중에는 에코프로비엠, 뭐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전액적으로는 동아기업, 응급제는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인더 쪽으로도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동박 쪽은 일지머티리얼,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리고 고려아연도 있고, 자 그리고 나노 신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도전제라고 나노 신소재와 동진 세미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노스폴트 같은 경우에 도전제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계 유일의 전기차용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가 이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전해질 쪽으로 보면 이제 첨보라든가 후성이 있죠. 이쪽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부품 쪽으로 보면 아모그린텍과 상신 EDP와 신흥 SEC가 있고, 분리막 쪽으로는 SKI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냥 회원님들도 어렴풋이 뭐 배터리, 양극재, 뭐 전해질, 뭐 바이더, 동박 뭐 이렇게 해서 봤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이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